네, 이번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충격적인 계엄 소식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너무 힘드시죠? 그러니까요. 말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 끔찍한 소식이 김병주 의원에 의해서 보도가 되어서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오후 21시 그러니까 9시경에 그 정보사령관하고 그 뭐 이름 다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김봉규, 정성훈 네. 그 두 대령 네. 모여가지고 임무를 받았는데 22시 30분 대통령 담화가 끝나면 선관위의 과장급 그리고 실무자들 해서 30명을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고 두건을 씌워 눈을 가린 후 B1 벙커로 데리고 가라. 무력으로 제압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거기는 대체로 점조직으로 모집을 했는데 주로 소령 중령급 장교들이고 출신 지역 가운데 호남 출신은 배제해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겁니까, 의원님? 도대체 국민들을. 일단 선관위를 왜 이렇게 선관위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선관위의 과장급 실무자들을 30명을 명단을 직접 다 받았다는 거거든요. 누구 중요 임무 관계자들을. 네. 일단 그 이번에 계엄의 큰 목적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죠. 부정선거를 수사를 통해서든 뭐 이제 진술을 통해서든 네. 그다음에 고문을 통해서든 밝혀내겠다라는 게 지금 계엄군 네.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계엄군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이제 부정선거.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령관들부터 시작을 해서 김용현 장관 전 장관이 끊임없이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극우 유튜브 방송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보라고. 예,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노상원과 김용현 관계에 있어서 예. 부정선거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BS 단독 취재로 해서 김용현과 인터뷰를 했지만 또 부정선거. 선관위는 대체 왜 들어갔냐 했더니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 서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네. 김용현이 이제 SBS에다가 이제 전화 인터뷰 네네네. 들어가기 직전이죠. 구속되기 예. 직전이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이게 밝힘으로써 부정선거 내용을 밝힘으로써 예. 결국은 여소야대 전국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선관위에 이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투입할 계획을 갖고 예.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지금 추론컨대 부정선거 음모론에 네. 빠져 있는 윤석열 피의자와 네. 김용현 그 피의자가 이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네. 지난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이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정선거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군도 동원하고 그리고 검찰이 온다고 했었잖아요. 네, 여인형. 검찰하고 이제 국정원이 온다고 온다. 그랬죠. 중요 임무는 그쪽에 다 맡겨라.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원 업무만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예. 확실하게 거기 있었던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요. 예.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동원되는 국정원과 군은 누구냐? 이게 좀 확인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부터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이번 국방위 현안질이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수개하고 행동 대장들만 있어요. 그래서 예. 디자인한 팀들이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라면 뭔가 또 모종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네. 그 집단은 어디냐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뭐 국정원과 정보사 쪽으로 지금 그렇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정보사 쪽은 물론 사이버 분야가 있긴 하지만 예. 서버 확보에 치중했던 것 같고 예.
기타 이제 이거를 분석해내는 데는 아무래도 국정원 디지털 포렌식 센터라든지 이제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 대검 산하에 있는 거기라든지 이제 국정원이 주가 돼서 이거를 했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물 위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물 위에 있는 거 수괴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대장들만 이제 딱 드러나고 물 밑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하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지하에서 실제로 언더에서 움직였던 그 실무팀 그 디자인 팀이 누구냐 그게 검찰과 국정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그거다. 이제 과연 홍장원이가 배에서 배에서 뛰어내리긴 했지만 홍장원 차장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장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홍장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커리어가 1차장 할 수 있는 커리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커리어가 아닌데 홍장원을 1차장으로 앉힐 만큼 이제 대통령이 신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체포조를 뭐 이제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불러줄 정도로 홍장원이 막강한 국정원에서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홍장원의 국정원에서의 역할은 대테러 임무를 하면서 30년 가까이 이제 그쪽 길만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1차장이라는 거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홍장원이 뭘 했느냐. 그리고 조태영인가 조태용. 네, 조태용. 국정원장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개입한다 그러면 지금 뭐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개입이 됐는지 그리고 홍장원에 대해서도 지금이야 뭐 양심 고백 비슷하게 해서 지금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여기서도 특별팀이 구성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제보들도 그런 제보들이 오고 있고. 어떤 제보가 오고 있습니까? 아니 이제 그 국정원에서 별도의 팀이 꾸려졌었다. 국정원 이런 제보 그게 이제 홍장원이 주도했다. 뭐 이런 제보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제보를 받고 있지 않지만 이제 서버가 비화폰 서버가 확보됐기 때문에 일단 여인영과 검찰과의 뭐 연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인영하고 조지호가 나왔듯이 지금 서버를 통해서 서버 분석이 끝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엄이라는 게 단순히 군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서포트했던 지원했던 간에 앞으로 주도할 할 조직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지금 막 드러나는 것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군과 관련된 조직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국정원과 검찰 쪽에도 분명히 그 계엄 협력 세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 팀이 별도로 가동이 됐기 때문에 그거가 좀 나와야 된다라는.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믿을 사람들은 검사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엄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했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손을 떼는 게 좀 낫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피의자들을 전부 검찰이 인신구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 이것도 저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국수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의원님 지금 사실은 군 관련해서 너무 그 황당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일단 오늘 아침 나온 조간 보도에는 이 성관이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HID 차출 부대가 판교에 대기 중이었다. 그러니까 정보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제2
여단? 네, 저희 제2기갑여단. 예, 기갑여단. 기갑여단이 판교에 대기 중이었고 실제로 이 탱크 부대가 만약에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 계획에 따라서 완수가 되면 밀고 들어오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 탱크 부대는 사실상 조현천 문건 때, 그러니까 박근혜 개헌 문건 때도 실제로 동원되려고 계획됐던 그 부대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 이제 계획은 착착착착 이렇게 수립해 놨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처음에는 TV 보고 알았습니다. 뭐 가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현안질 할 때 이제 그런 주장들을 계속했던 게 이제 수방사령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첩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상당히 이제 계획 문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 2017년 개헌 문건과 유사하게 이런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을까. 그 일환으로 이기갑 여단도 지금 들어간 게 지금 준비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HID가 필요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단계로 이제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인민군복이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인민군복을 실제로 뭐 몇백 벌, 200벌 얘기부터 3,000벌까지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게 영화용이다. 어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홍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인민군복이 필요했는데 그 복장에 아주 디테일이 살려져 있다. 주문한 내역이 이제 그게 어제 확보가 됐던데 이 상황을 종합해 보면 뭘 하려고 했었던 거냐, 왜 인민군복이 필요한 거냐. 그거를 좀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방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게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이 체포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HID는 체포하는 부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HID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계속 추적을 했고 나라장터도 이제 직접 들어가서 이제 사양서 제품 사양서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물론 정보본부에서는 긴급 소요는 없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라장터에 올라온 거는 가로에서 긴급 소요라고 써 있었거든요. 긴급 소요에 대비해서 인민군복이 필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긴급하게 필요했다는 거죠. 긴급하게. 그래서 이제 군관 30벌 하고 이제 하전사 이제 일반 병사나 이제 부사관이 되겠죠. 하전사 이제 176벌을 이제 주문했던 거고. 그래서 어제 이제 김병주 의원이 저한테 이제 그게 어디서 확보했냐고 그래서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제보는 일찍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HID가 들어왔다라는 제보는 받지 못했지만 이제 9965 부대거든요. 이 정보사가 9965 부대 정보사. 여기서 이제 인민군복을 제작한 거를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영화 제작용이다 뭐 하다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요가 모자라서 지금 제작 의뢰해서 이제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인 생각은 왜 뜬금없이 긴급 소요로 올까? 통상적으로는 이제 정상 입찰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게 맞는데 왜 어떤 의도로 이게 이제 군관 장교복이 30벌이나 모자라고 그 밑에 부하원들이 176벌이 필요했을까? 이런 것들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요거 뭔지는. 관련해서 9965 부대로부터 이거 왜 맞춘 거냐, 무슨 필요에 의한 거냐 이런 거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 실질적으로 그 HID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은밀하고 비밀에 쌓여 있고 그다음에 보안을 생명으로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이름도 이제 버리는 애들이거든요. HID 대북공작원. 다른 이름을 쓰니까 그리고 이제 뭐 거기 가서 임무를 하더라도 만일 발각되거나 뭐 체포됐을 때는 이제 대한민국도 거부하고 그냥 보내고 잊어버리는 팀이니까. 보내고 잊어버리는 팀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암살이나 요인 암살이나 이제 폭파 네. 이런 쪽에 이제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폭발, 폭약, 독침, 스나이퍼 이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데 아니 이제 그런 장비들을 이제 사실은 갖고 다니죠. 갖고 HID가. 다니고 갖고 다니고 이제 어느 수준까지 제가 있을 때는 그 수준까지는 아니었고요. 뭐 칼이라든지 성편이라든지 뭐 이제 무기들은 갖고 있는데 뭐 독침 뭐 이런 것들은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김어준 씨가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가지고 암살조가 운영이 됐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본인도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군이 배속돼 있는 부대에서 뭐 몇 명을 사살하고 그리고 마치 그게 북한군의 소행인 것처럼 꾸민 후에 그리고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게 해서 국지전을 유도한다. 뭐 이런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국회 국방위 박선원 의원실에서 실제로 뭐 레드페이퍼처럼 이게 사실은 뭐 허구적이다라고 해서 어제 막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제? 전화 엄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어제 또 한동훈 대표가 자기도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국회로 오는 가운데 국회로 오면 당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고. 근데 이쪽은 그 김어준 씨는 뭐 외국 공간으로부터 받았다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우리 쪽 군으로부터 받았다는 거고 뭔가 있긴 있었던 모양이다라는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의원님 종합해서 설명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명확히 밝히고 갈 거는 민주당 국방위 언론에 나온 대로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바 없고 박선원 의원실에 이제서 작성된 걸로 이제 오늘 뭐 그 방송에 가서 박선원 의원이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거기 보고서 내용만 보면 허구라는 거죠. 허구 쪽으로 이제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과방위까지 불렀었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공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나섰으면 공작인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 개인적인 것들을 개인적인 참고 자료로 만든 것들을 마치 민주당 간사도 모르게 민주당 국방위원 이름으로 국방위 일동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당대표한테 보고됐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간사인데 모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 하루 정도는 계속해서 이거를 찾았죠. 누가 작성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뭐 김종배 여기 나가서 비아폰 뭐 도감청이 어렵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내용 자체가 보시면 시나리오 자체가 상당히 디테일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청으로 감청해서 이거를 만들어내기는 도감청으로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기획 문서나 계획 문서 같은 게 이제 인간 첩보 휴민트를 통해서 지금 확보됐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명확히 얘기했지만 도감청은 아니다. 그래서 인간 정보 실제 뭐 이제 뭐 우방국에 포섭된 요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정보를 제공했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면 도감청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린 건데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린 게 마치 이게 제가 뭐 또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러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보를 분석하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의아해하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다만 저는 약간 확신을 갖는 게 암살은 계획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에 확신을 갖고 암살 계획은 확실해 보인다. 좀 그 임무 자체가 HID 임무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뭐 암살이나 혹은
데이터 센터 거기에 예. 뭐 판구에 집중돼 있잖아요. 예, 이런 예. 것들을 이제 폭파를 노린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 되겠지만 임무 자체에 대한 명령은 하달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HID까지 하달이 되지 않은 이유가 저희도 지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지만 아주 긴박한 네. 임무 자체가 긴박하게 다가왔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거든요. 예. 미리 주면 이제 또 작전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임무도 그냥 노트에 뭐 메모장에 써서 주는 거기보다는 과거에는 뭐 난수표를 이용한다든지 네. 뭐 이런 방식이 이제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HID 요원들은 대기하고 있던 요원들은 구체적으로 아마 임무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HID 만약에 임무를 받았다면 실행했겠죠. 네. 그러니까 실행했겠죠. 예, 실행했겠죠. 그 사람들은 받은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예. 임무를 받으면 실행을 했는데 거기까지 전달은 안 된 것 같다. 왜냐하면 네. 어쨌든 그 계엄 해제가 됐고 그게 국회 그리고 또 그 4시 반에는 윤석열 스스로 그 해제한다라는 네. 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그냥 돌아간 거지.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됐다고 한다면 그 체포 명단에 있었던 대로 그리고 지금 선관위 뭐 이런 것대로 그 암살은 실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최소한 두 가지는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암살하고 이제 폭파 정도는 이루어졌을 것 그 같아요. 판교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폭파한다는 건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망을 다 그냥 다 엎어버리겠다? 아니 뭐 시나리오대로 보게 되면은 네. 뭐 이제 뭐 데이터 센터가 됐든 어떤 특정 건물에 대한 화재, 예. 폭발, 예. 그리고 요인 암살 이런 예.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예. 이 친구들은 이제 빠질 거란 말이에요. 예. 빠지게 되면 뭐 인민국 복장을 입고 하진 않겠죠. 예. 근데 이제 빠지게 되면 뭐 합동수사본부에서 이걸 조사할 테고 뭐 네. 2, 3일 후에 결국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표를 낼 가능성이 있었겠죠. 예. 그리고 제가 의원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보면 그 정성훈 대령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 정보사의 정성훈 대령이 요원들을 좀 모집을 했는데 점조직으로 네. 그 언어 능력을 갖춘 15명을 모았는데 그게 중국어하고 러시아어다. 네. 그러니까 일단 선관위에서 30명 정도 뭐 두 건 씌우고 납치해가지고 가두는 것은 1차적으로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뭘 하려고 중국어, 러시아어의 능통자들이 필요한 거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연관된 모종의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거는 뭐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중국어, 러시아 그 전공자들을 뽑았다라는 거는 상당히 조금 더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말 그대로 윤석열 담화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예. 중국하고 뭐 내통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막 있었잖아요. 예, 뭐 중국 간첩 얘기가 나왔어요. 네, 자기 그 무인기 예, 뭐 뭐. 이것도 항공모함인지 뭐 핵잠수함 들어왔을 예, 때 예. 무인기로 다 찍고 뭐 예, 이런 했다. 얘기도 나왔었기 예, 때문에 예.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쪽에 있어서 이제 중국의 책임론, 뭐 러시아의 책임론, 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려를 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앞으로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네. 어찌됐든 이번 계엄은 본인들도 북한 변수가 없으면 실패할 것이라는 거를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예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정보사가 들어왔던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견적을 좀 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내리고 이 포고령에 따라서
체포를 하고, 네. 그리고 체포에 불응하면 처단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서울을 접수하는 차원에서 네. 장갑차와 탱크 부대가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고, 그리고 시위대가 모이면 발포하고, 네. 그렇게 해서 유혈 충돌이 나고, 네. 그리고 그 가운데 HID 등을 통해서 암살을 실행을 하고, 네. 그리고 요인 암살이 끝나는 거고, 네. 영화. 그렇죠. 한편의 영화죠. HID는 조금 더 일찍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체포가 되고 뭐 예. 이런 과정에서 김어준 시나리오가 그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부분 정도로 상당히 신뢰할 만한 제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HID로 연결됐기 때문에. 네. 다만 이게 도감청을 통한 이거는 아니다. 네, 요거는, 휴민트다. 네, 저는 휴민트일 가능성이 높다. 그 제보의 출처가 휴민트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예. 물론 사실관계를 추후에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네. 그러면 이게요 비단 내란 수준이 아니라 네. 외환까지 일으키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2024년 6월 뭐 김민석 의원이 계엄을 얘기하기 전에 이 계엄과 관련된 것들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네. 시나리오대로 국방부에 대한 자료 요구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딱 보기에 이제 우리는 왜 대북전단을 단속을 안 하지? 여기서부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예. 그리고 군사적 대응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예. 상당히 그동안 보이지 않은 군사적 대응 패턴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의도적으로 이게 북한을 도발을 유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만일 이제 북한이 여기에 한국의 군사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만일 대응했다라면 네. 계엄은 성공했겠죠. 그래서 이제 북한 변수가 끊임없이 만들려고 뭐 포사격이라든지 접경 지역에서의 포사격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소음도가 아주 높은 일부러 들키려 하는 무인기 보내는 평양 보내는 거. 그것도 사실은 여기서 보낸 거죠. 평양 무인기도. 그렇죠. 예. 그거는 예. 아주 국방부. 확신을 갖고 있고 예. 확인도 했고 기종이 뭔지도 알고 예. 그다음에 추락한 똑같은 기종이 우리 측에 떨어진 그것도 알고 예. 이게 다 뭐 28개 생존성 테스트 이런 건 얘기할 수 없지만 예. 가장 큰 거는 뭐냐면 2km 상공에서도 예. 소음이 헬기만큼 들린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인기를 보내는 거는 은밀 침투용인데 예. 완전히 소리가 큰 거. 그리고 예. 평양은 아시겠지만 밤에 예. 뭐 낮에도 그렇지만 파리 새끼 한 마리 못 날아다니는 그렇죠. 그런 상공에 예.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거는 예. 의도적 도발을 예. 생각했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북전단 발송도 그래요. 대북전단을 막으면 북한 편을 드는 건 아니겠지만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걸 그만두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김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법이 있는 거고요. 네. 그게 항공안전법이고 항공안전법에 있어서 휴전선 인근 P518 지역이라고 하죠. 비행 금지 구역에서 초소형 비행 물체가 날아다니는 거는 합참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승인을 받지 않는 거는 전부 위법한 비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합참이 단속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 나중에 네. 확인해 보니 군에서도 똑같은 대북 풍선을 만들어서 북한으로 날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단속을 못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던 거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2015년 목함지뢰 때 얼마나 전시 상태까지 북한이 선포하고 네. 강하게 나왔었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북한이 그때 당시 대북전단에 대한 고사포 사격해서 적경 지역에 진짜 낙탄이 박힐 정도로 예.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갔었는데 예. 만일 한 발이라도 대북전단을 향해서 사격을 북한이 했다라면 우리는 맞대응을 아주 강하게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당분간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그걸 빌미로 비상계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HID가 그 대체 수단으로 들어왔던 거죠.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양국법 그리고 국회 네.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지금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또 탄핵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뭐 거부권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또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이제 거부권 건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덕수가 이제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한덕수가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렇죠. 머리 아픈 일이 맞아요. 벌어질 예. 것 같고요. 애초에 민주당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 공동 전범이기 때문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생각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국정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 네. 지금 유임시키 탄핵을 하지 않고 가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 의결이 이제 어제부터 언론에 이제 한덕수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예. 것이다 이러는데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무위원들이 지금 상당히 움츠러들어 있거든요. 국무위원들이. 네. 네. 거기 개입했던 사람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해서 뛰쳐나가고 이러지를 못하고 우물쭈물했던. 예, 암묵적 동의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란 공범자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뭐 비상의총이 민주당에서 열리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바라더라고요. 어제 그 보수 지금도 윤석열 내외와 소통하고 있는 보수 패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란이 자꾸 가중돼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하고 시간 끌고 그렇게 해서 4월 18일까지만 시간을 끌면 그때는 자기들이 반격을 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 벌게. 그러면 탄핵하면 새 총리 임명하고 뭐 블라블라 아니면 또 하나는 누굽니까? 최상목 부총리로 네.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혼란이 가중되는 게 자기들한테는 유리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자주 오십시오. 뭐 아는 게 없었어요. 아유, 무슨 말씀, 야당 간사가 아는 게 없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